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두려운지. 근데 불안한 거는 사실은 뭐 때문에 불안한지 잘 몰라요. 불확실성이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고 이러다가 내가 뭐가 될까? 막연한 불안함도 있습니다. 사실 실체가 모호해요. 그런데 그거를 잘 따라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내가 낸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숙제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숙제는 대부분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기의 숙제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인정 욕구 같은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기시미 이치로가 하는 이야기는 인생의 과제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낸 숙제이고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이 기대가 있을 수도 있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모든 자식들이 다 부모의 기대를 그렇게 안고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의 바람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걸 받아들였고 스스로에게 지금 내고 있는 과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바라는 거는 성공이냐, 행복이냐. 오늘 상당히 이 행사가 의미가 있는 게 학생 성공센터잖아요. 학생 행복센터 아닙니다. 근데 학생 성공센터에서 웰리스, 행복을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두 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자, 성공이 행복이냐? 이렇게 제가 묻게 했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세바시 강연을 할 때도 청중들한테 처음으로 물어봤던 게, 자, 행복하고 성공 중에 뭘 더 바라세요? 손 들어 보세요라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흔히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성공해야지 행복한 거 아닌가? 성공하지 않았는데도 행복하다는 건 정신승리 아닌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행복한가? 혹은 행복하면 성공하나? 자, 성공해야 행복한가? 성공의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거 꼭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맞다면 여러분 대학 진학에 성공했잖아요.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 혹시 진짜 여러분이 1순위를 바랬던 곳, 뭐 성대가 1순위도 있겠지만은 또 뭐 아닐 수도 있죠. 혹시 거기 진학했으면 지금 막 마구마구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면 도대체 언제까지 몇 번이나 연거푸 성공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행복해야지 성공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제 행복이라는 거, 긍정적인 정서죠. 이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더 강한 대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감, 신뢰나 유대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심리적인 회복력, 회복 탄력성을 갖게 만들고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동료로 평가받아서 결국 작업 성과가 높더라. 그 다음에 건강, 오늘 또 건강에 관련된 강연도 있는데 행복한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고 면역 체계가 강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뮤노글로불린 글로불린 A 같은 이게 면역 항체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관계나 뭐 덕행, 선행 이런 거를 볼 때 분비가 되는 걸로 또 실험 결과에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는 성공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다시 성공은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정서, 즉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성과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차를 두고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개월 후에 보니까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직의도가 낮았고 더 성실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년 후에 근로소득과 조직 몰입도가 더 많이 증가했고
직장 동료들도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말 재밌는, 보면은 약간 막 웃음도 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 코미디 영상을 본 그룹에서 이 작업의 생산성이 12%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예전에 그 봉투 붙이거나 인형에 눈깔 붙이는 그런 부업 같은 거 있잖아요. 부업할 때도 부업하시는 분들 중에 입담 좋고 엄청 재밌고 웃기는 분이 있으면 작업 생산성이 같이 높아지는 거죠. 기분이 좋아서 하니까. 자, 그리고 긍정적 정서는 수명에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수녀 연구였습니다. 30년대 초반에 수녀들이 수녀원에 입회할 당시에 이제 에세이를 썼는데 그 에세이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기쁨, 사랑, 희망 이런 긍정적 단어를 많이 사용한 수녀님일수록 나중에 생애 추적 조사를 해보니 평균적으로 7에서 10년 정도 수명이 더 길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을 가볼게요. 인생의 의미, 길이, 무게는? 이 사전 질문에도 있었어요. 삶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다음에 삶은 짧다고 봐야 하나, 길다고 봐야 하나? 삶은 왜 무겁나? 어떤 사람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간단한 문장으로 써왔어요. 저도 좀 살아보니 삶 자체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데 의미와 또 저는 의미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게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미, 재미의 결합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모니아적인 행복과 사실은 헤도니아적인 행복이 다 같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부여할 수는 있다. 그리고 삶은 짧아요. 이 사실을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도가 낮은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을 선택할 자기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이 이제 갖게 됐으면, 내가 쓰는 내 소설의 주인공, 펜트를 쥔 사람은 나다. 라고 하는 그 주체의식을 가지는 데 성공했으면 그 이후에는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험에 따라서 삶이 제법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길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삶이 무겁냐? 정해진 무게는 없는데 시련 때문에 너무 힘든 때문에 고단함이 삶을 무겁게 느끼게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우리 헬스장 가면 무게 친다고 하잖아요. 그 무거운 거를 자꾸 해봐야 근력이 생기잖아요. 시련이나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우리 삶을 무겁게 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의 의미에 대한 집착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나랑 얼마나 친한가라고 생각해요. 평생 동안 자기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부모일까요? 배우자일까요? 친구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매번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나랑 같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존재인 내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 그게 룸메이트 잘못 만나는 것보다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리고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큰 선박에 항상 밑에 채우게 돼 있는 평형수 있죠. 그런 거랑 역할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외부의 평가나 어떤 자극,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조금 부정적인 코멘트를,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라고 하면서 크게 휘둘리거나 상처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자존심 무너졌다?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존심은 남이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만 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마치 어떤 방에 조명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그 조명 스위치를 타인에게 넘겨준 거랑 비슷해요. 자기 방인데도. 그래서 타인이 불 켜주면은 밝고, 타인이 불 끄면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성공을 위해서도 관계의 중요성. 제가 이준상 처장님하고 친하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 없어요. 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위로받는가?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좀 중요해요. 안길 수 있는 존재 있습니까? 생각나나요? 구딜 헌팅이라는 영화 보면은 It's not your fault 라고 하면서 안아주죠.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렘브란트가 그린 이 돌아온 탕아, 프로디갈 선에서도 보면 집 나가가지고 탕진하고 온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 이런 존재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대학 생활은. 대학 시절에 가장 중요한 과업은 뭘까요? 연애? 학점? 유럽 배낭여행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고 하게 만드는 게 나 앞으로 뭐 해야 되지? 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이 합당한 고민이라 생각해요. 그때는 그 고민을 해야 돼요. 나중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진지하게 적어도 내가 처음 하는 일이라도 한번 선택해 보는 게 대학 생활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혹시 그러다가 전공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복수 전공도 하고, 뭐 부전공도 하고, 전과도 하고, 편입도 하고, 뭐 그렇게 해 봤는데, 그렇게 해서 잘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서 보니까 또 아니네? 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자기랑 딱 맞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에게 비스무리하게 맞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수많은 직업인들은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두 다? 그렇지 않아요. 밥벌이로 많이들 일합니다. 하다 보면 또 잘 하게도 되고요. 그럭저럭 견딜만 하기도 해요. 다른 거에서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근데 이 중에 한 10%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학생은 정말로 이제 자기하고 딱 맞는 일이 아니면 적어도 몰입하거나 오래 그 일을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금 만약 20대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직업의 시대여가지고 여기 보면 다 선망 직이 있었죠. 의사나 교사나 공무원.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행학습 경쟁부터 해가지고 속도전을 해서 결국 저거를 차지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업을 평생 하는 시대가 직업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그런 시대에서 상당히 다른 그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중 전환이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 기후 전환, 인구 전환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큰 변화의 변곡점에 들어가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보다는 업이 먼저다라는 것.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이고 다양한 방향으로의 꿈,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저는 교육의 역할, 학생 선곡센터의 역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업들이 연결되고 융합돼서 새로운 직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업직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제 영국 문인죠. 러디어드 키플링의 만약에라는 시인데 승리와 좌절 다 살면서 경험했을 텐데 사실 둘 다 헛개비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버틸 때는 버텨야 되고요. 적성과 평범한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아무도 나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전력 질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너는 어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표가 좋은 어른 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학 생활의 위기를 인생 전환점으로 바꾸는 지혜 강의를 맡게 된 성균관대 유학 동양학과에 있는 안승우입니다. 저는 이제 유학을 학부 때부터 전공을 했고요. 그 유학 중에서도 주역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이제 수업을 할 때, 학부 학생들 수업을 할 때 좀 활동적인 수업을 많이 하면서 학생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많이 이제 접촉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만났던 대학 생활에서 마주한 학생분들의 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자기와 공감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위기들은 내적 위기,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불안감과 위기감들이 들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뭐 진로 선택에 있어서 내 이상과 현실의 문제,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심지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알 수 없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내적 위기의 문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 위기의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뒤흔들어 놓는 이 인간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겪는 이제 어떤 직장 갈등, 뭐 세대 갈등의 문제, 그리고 학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팀플이더라고요. 그래서 팀플에서 만나는 이 온갖 종류의 인간 군상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그 안에서 내가 리더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황적 위기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지? 내 의도도 아닌데 나는 왜 이런 시대에 이런 가정에 대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왜 태어났지?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들이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위기들에 대해서, 갈등 위기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한번 신나게 부딪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학생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나 정말 격렬하게 피하고 싶다, 두렵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들이겠죠. 그리고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참 하늘도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제가 진짜 했던 생각들.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너무 불안한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래, 무섭고 두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위기를 우리는 인생에서 많이 만나는데 제가 이 위기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된 건 아무도 위기를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역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들이 비슷합니다. 내적 갈등, 관계 상황, 여러 같은 위기들을 겪는데 왜 사람마다 이 위기를 마주할 때 앞서 본 것처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위기를 정의하고 있는지 위기에 대한 생각 바꾸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만약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위기는 땡땡땡이다 라고 할 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땡땡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위기. 굉장히 긍정적인 앞으로 더 발전할 분이신 것 같고요. 위기는 뭐니까? 아니면은 위기라는 말 자체가 압도하는 그 느낌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전환할지, 우선 생각을 전환할지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이 생각 바꾸기가 제일 어려운데요. 생각 하나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상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일상이지만 생각 하나 바꾸기에 따라 어제
정말 죽을 것 같다가도 오늘은 굉장히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주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선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내 생각을 점검하고 인생 전환점으로서의 이제 생각 전환을 해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도 습관입니다. 가장 무서운 습관이죠. 이 습자를 살펴보면 위에 날개짓 하는 날개 우자에 1대 100자를 합쳐진 글자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새가, 아기 새가 둥지에서 날아오를 때까지 날개짓을 수백 번, 수만 번 함으로써 이 날개짓이 익숙해졌을 때 드디어 발을 떼고 이제 평생 그 날개짓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위기를 만날 때 계속 맴도는 자신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뭐 위기 상황에서 나 회피한다. 근데 피하고 근데 맨날 똑같이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생각의 습을 어떻게 끊을까? 특히 위기에 대한 생각의 습을 어떻게 끊을까의 문제가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습을 깨야 하는 이유는 사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뭐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나한테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 그런 방식의 위기가 계속 발생한다. 문제는 자신입니다. 자신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위기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안 해본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위기는 정말 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안 해본 짓 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의 패턴을 끊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위기에 대해서 이게 제가 이제 인생 그래프를 제가 그려봤어요. 나한테 위기는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밑바닥을 찍는 지점이 있었는데 저 오른쪽에 이제 가장 밑바닥을 찍었던 지점이 이제 박사 받고 나서 이제 강의하고 이럴 때 어느 날 제 인생에 인간관계 괜찮았는데 남들이 다 나한테 화내고 있고 그리고 일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잘 됐는데 자꾸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하지 않나? 이거 인생 밑바닥 아닌가? 그래서 밑바닥을 쳤을 때 제가 아는 분이 아니, 승우야, 너 주역 공부했는데 주역으로 해결해봐.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저를 이제 실험체로 활용해서 저 가장 밑바닥을 찍었을 그 인생의 순간에 그 주역에 나온 위기를 적용했더니 신기한 게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일상이고 위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었을 뿐인데 진짜 뭐 살만하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위기를 제가 공부한 주역에서 또 제 삶에서 어떻게 정의되었는가를 살펴보면요. 이 인생 그래프에서 보면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순간, 저 밑바닥의 순간들은 내리막의 순간, 아니면 뭔가 삶이 흔들리고 뭔가 관계가 뒤틀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막 인생 밑바닥을 쳐가지고 막 산에 다니고 이랬을 때 한 주역을 공부한 선배가 선생님 저 인생 밑바닥 쳤어요. 그랬더니 그 주역을 공부한 선배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잘 됐다. 올라갈 일만 남았네. 실제로 인생 그래프에서 보면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한 순간에는 막 죽을 것 같지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 위기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고 근데 내 삶에서 위기가 어떻게 발생하고 꺼지고 했었지를 살펴보면 하나의 전환점이고 변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위기는 변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조금 더 풀어내자면 하나의 전환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대체 그럼 어떤 변화냐? 나쁜 변화도 있잖아요. 대체 어떤 전환점이냐를 동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고전인 주역에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역이라는 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정치의 책이죠. 그죠? 사주. 그죠? 맞습니다. 주역은 고대 하늘의 뜻을 묻는 점치는 책을 시작했습니다. 즉, 알 수 없는 내일을 하늘에게 대체 어떤 미래를 나한테 줄 것이냐로 점을 쳤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지금 점 치러 간다라고 하면 남한테 점의 결과를 묻잖아요. 내일을. 근데 주역은 주역책 한 권에 모든 상황들이 들어있습니다. 64가지의 내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면들 그리고 384가지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들이 등장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문제를 가지고 이 주역책을 보고 자신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은 단순히 지금 길하고 흉하니까 끝났어의 얘기가 아니라 길에서 흉으로 바뀌고 흉에서 길로 바뀝니다.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주역이라는 책은 한 권에 천여 년의 인간의 집단지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점으로 시작했지만 점에 담겨있는 하늘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발전시켜낸 것이죠. 근데 주역에 나타나는 삶의 상황들은 위기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역을 공부하면서 아니 대체 이 위기투성이인 책은 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를 고민하곤 했었는데 결국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삶의 상황은 우선 이걸 받아들여요. 인생은 위기투성이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내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찰할 것인가를 스스로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결정하는, 내가 선택하는, 내가 성찰하는 하나의 저는 이제 고대 이제 동아시아의 코칭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파도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인생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제가 이제 한때 강릉의 이제 바닷가에서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파도가 막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파도를 타러 오는 서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서퍼들이 파도를 탈 때 보면 어떤 파도는 보내고 어떤 큰 파도는 뛰어들죠. 근데 그 파도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탈까를 생각해 보면 이 밀려오는 위기라는 파도를 자기 자신이 역동적인 그저 균형점을 잡으면서 그 파도를 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역에서는 스스로가 이 책은 우한의 책이다, 위기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한, 위기는 뭐냐? 하나의 변화다. 그럼 그 변화로서의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걸 마주하고 거기에 파도에 압도당해서 쓸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역동적으로 삶의 균형점을 잡아서 그 위기의 주인이 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또한 하나의 내가 어떤 삶의 전환점이고 변화로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긍정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 주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역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체 어떤 변화야 위기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뭐가 생각나죠?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 그죠? 요 말이 주역에 나와요. 근데 뒷부분이 다르면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는 건 진짜 옛날에 호랑이가 무서웠잖아요. 내 죽음의 순간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전. 두려워하고 조심하면 뭡니까? 끝은 길하다입니다. 단순히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산다라는 게 아니라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더 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계기는 뭐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즉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는 상황 자체는 흉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건 전혀 다른 길로 전환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위기를 변화로 인식했다면 그리고 위기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이끄는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위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큰 파도 같고 거기에 그냥 내 자신을 내맡겼다면 주역의 위기에 대한 생각에서 보면 위기가 오면 제대로 바라보고 위기의 크기에 따라 어떤 건 그냥 그대로 겪어내고 어떤 파도는 내가 스스로 올라타서 그 위기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장악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를 위기의 구성 요소, 종류, 단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장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셋, 나는 어떻게 위기에 능수능란한 서퍼가 될까를 살펴본다면요. 우선 위기라는 파도는 그냥 내 삶의 양면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그 유명한 주역에서 이제 음양이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양면성입니다. 그늘이 있으면 햇볕이 있고 우리가 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햇볕만 내리쬐면 이 사물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어야 사물을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흑역사를 다 지운다. 그러면 아마 나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는 건 나의 밝은 면, 어두운 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MBTI나 이런 데서도 보듯이 성격도 이야기합니다. 양이라는 성격은 강하고 나아가는 성질을 지녔다면 음이라는 성격은 유하고 그저 물러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나는 양으로 태어났으니까 양으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주역에서는 위기의 파도 위에서 중심점을 잡으려면 때로는 강하게 내가 대응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물러나면서 유하게 대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유한 사람이니까 난 피해야 돼. 이게 아니라 피해도 됩니다. 하지만 피하면서도 피할 때 피하고 내가 맞설 때 맞설 수 있는 음양의 지혜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기를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위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걸 파악해야 되냐? 주역에서 말하는 위기는 인생은 그냥 위기투성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위기 공부를 통해서 내가 가진 자리를 편안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위기 연습을 함으로써 정작 나한테 큰 위기라는 파도가 닥쳐왔을 때 의연하고 침착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즉 위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위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위기도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하나의 우리 삶의 활용의 대상인 거죠. 그렇다면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시공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위기의 요소를 살펴보면요. 어떤 위기들은 위기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나눠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한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면 내가 만난 시대, 그죠? 내가 만난 시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만난 상황적 한계일 수도 있죠. 호랑이 꼬리를 밟은 그런 죽음의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뭔가 큰 일을 뭔가 억지로 일을 벌려서는 안 되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닥쳐오는 삶의 사태들은 굉장히 주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태어난 배경이나 경제적 상황 이런 객관적 한계의 부분들이 있다면 이걸 주역에서는 또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지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주어진 한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적 요소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내가 주어진 때다, 시대다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는 내가 지금 어느 때에 놓여 있나? 네,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내가 대학교 3학년이라는 굉장히 막 취업도 하면서 학교 생활도 해야 되는 복잡한 때에 놓여 있어.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다면 나는 그 위에서 어떤 때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객관적 한계를 주체적 인식으로 전환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놓인 이 시대는 내가 그러면 이때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하지? 또 나한테 주어진 어떤 물질적인 배경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 놓여 있지라고 하면서 그 주어진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의지적 영역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나의 노력이고요. 주역의 매력은 할 수 없는 것,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만나면 좀 안타까운 게 열심히 부딪히고 노력해야 될 때도 있지만 위기는 어떻게 보면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친해지고 익숙해지고 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죠. 주역에 요걸 보면 주역에서는 이렇게 인생의 어떤 국면을 제시하면서 시간적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공간적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6단계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역의 첫 번째 나오는 건계라는 건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것만 봐도 우리가 때와 자리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단계, 1단계,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일 수도 있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제 취업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취업 생활을 하고 그 이후의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와서 잠룡의 단계, 정치적으로 많이 얘기하죠. 잠룡의 시기. 잠겨있는 때입니다. 내가 막 이제 뭘 시작하고 처음 들어왔는데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주체적 행동은 뭐냐? 뭘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처음 들어와서 그저 전체적인 상황도 보고 지금 여기에 문화는 이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두각을 나타낸 용의 단계인데요. 이때 중요한 건 내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선배, 내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직장 상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을 만나보니 이로운 시기고요.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대학교 3학년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좀 중간 자리 정도에 있게 되면 이제 좀 익숙해지고 이제 실무를 해야 되는 때니까 온갖 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요 3단계는 온종일 힘쓰고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게 되게 감사했던 게 제가 진짜 인생이 밑바닥 쳤을 때 보니까 지금 3단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힘들 때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때예요. 근데 이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내가 끝까지 탈 없이 그 상황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내가 그래서 점검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단계는 시도해보는 때입니다. 이제는 내가 익숙해졌고 내경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실력도 쌓였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뛰어도 올라봅니다. 근데 이때 실패해도 괜찮아요. 연못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그런 실패의 경험을 겪지 않으면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만나게 되는 실패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5단계, 비룡의 단계입니다. 날아오른 용의 단계,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룬 단계입니다. 근데 주역은 재밌는 게, 해피엔딩이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도 주의해야 될 거, 내가 선택해야 될 건 뭐냐? 대인을 만나는 건데 여기에 대인은 바로 요 2번째에 있는 후배, 이제 성장할 사람들을 만나서 키워주고 그리고 자신과 같이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주역에는 마지막 단계를 남겨놨습니다. 이 단계는 뭐냐?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죠? 떠나야 되는데 아니면은 내가 이제 대학도 그렇고 어떤 자리에서도 떠나야 되는데 그걸 떠나지 못하고 붙들고 있어서 끝까지 올라간 용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이 단계는 뭐냐면 자기 혼자만 높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실질적인 자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만 뭘 하려고 하고 같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뉘우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일에서 몇 단계지? 좀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 위기를 마치 파도에도 종류가 있듯이 위기에 대해 종류를 인식해야 됩니다. 시작하는 위기도 있고요. 이때는 그냥 운전을 배우거나 수영을 하거나 뭐 공부를 시작하거나 할 때 힘들죠, 위기죠. 근데 이때는 지나갑니다. 이런 위기는. 시작하는 위기는, 이건 지나가겠지. 근데 이때 중요한 인간적 의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도움을 요청하는 때고요. 기다리는 위기도 있습니다. 내가 때를 위해서 지금은 나서지 않고 뭔가 내가 정비하면서 내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즐겁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주역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음에 물러나 숨는 위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 회피해도 됩니다. 오히려 피해야 되는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때가 되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 제세를 가져야 되죠. 다음에 자초한 위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주역에서 가장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위기는 내가 인과응보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겪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활용하는 위기입니다. 어떤 때는 마치 아까 위기가 기회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역에 나오는 얘기는 이 요새나 성들은 되게 험난한 지형이 있잖아요. 그 지형을 활용해서 자신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기는 활용하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64개는 이런 64가지의 우리 삶의 커다란 국면들, 그러니까 모든 요 안에서 위기들이 넘나드는 이런 상황들을 매뉴얼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인 또 한 해 안에서 위기를 좀 다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삶에서도 이 위기를 시작하는 위기고요. 이거는 활용하는, 이거는 조금 내가 기다리고 좀 나서지 말고 해야 되는 위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 바꾸는 우리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제 삶에 적용하면서 좀 이거는 꼭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다라는 얘기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중도와 정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파도가 오는데 그때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상황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기다리고 피한다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나의 객관적 판단하에 주체적으로 피하고 그죠? 숨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한 발짝을 물러나서 아까 봤듯이 인생 그래프 그리듯이 내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 호랑이 꼬리를 밟은 상황인데 아니야, 안 밟았어.
그리고 더 큰 흉이 닥쳐오겠죠. 그러니까 딱 보고 아, 나 지금 호랑이 꼬리를 밟은 위기 상황이구나를 보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또 하나는 정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 위기 상황에 아까 인과응보의 법칙처럼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 상황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술수를 쓰든 선을 넘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무조건 거기에 대한 인과응보가 돌아오고 우리가 선을 지키자. 이렇게 되면 위기가 오더라도 결국 내가 중심이 뭐죠?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해나가고 선을 지키면 당당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잠시 좀 위기 앞에서 주춤하더라도 이제 금방 내 중심을 잡을 수 있죠. 또 요게 중요합니다. 주역에서의 기륭은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륭은 저 사람 덕분이다.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음과 양이 서로 만나는 이런 원리가 주역에서는 중요한데요. 이걸 상반상성의 원리입니다. 서로 상, 반대될 판, 서로 상 이루어질 성.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서로를 이루어줍니다. 여러분들도 아, 나랑 안 맞아. 진짜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 많은 경우 나랑 다릅니다. 성향이. 근데 보면은 주역에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이 나의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너무 유순한 사람이라면 좀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싸우겠지만 그 안에 유한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이게 풀어주겠죠. 또 유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추진력이 없는데 그 안에 강한 사람들은 도와줍니다. 즉, 나와 반대되고 내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의 기인입니다. 저 사람을 보고서 나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아, 나랑 이게 다르구나. 아, 그러면 나한테 이게 부족하구나. 저 보안의 존재로서 그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나와 싫었던 사람, 나와 상반된 사람이 오히려 내 인생의 기인이 됩니다. 저 사람 덕분에 나의 없는 이걸 배웠네. 저 사람 덕분에 나의 이런 부족한 걸 도움을 받았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는 생애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위기는 생각해보세요.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위기들은 어떤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요. 또 나의 어떤 위기에 대한 대처로 인해서 그게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즉 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경쟁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함께하는 생이고 저 사람이 결국 그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하는 삶이나 위기 속에서도 서로 무탈하게 갈 수 있는 우리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자라고 하면 신기하게도 바뀐 인생은 여전히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가 어려운 순간에 내가 늘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 감사한 순간들이 많아지겠죠. 마지막 주역은 이제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물국필반의 원칙입니다. 사물이나 어떤 일, 어떤 것이든 그게 달하면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것 또한 그게 달하면 드디어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이런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해 우리가 좀 능수능란한 위기의 파도 앞에서 능수능란한 서퍼로서 위기를 즐기시고, 그죠? 그리고 위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의 강현식 교수입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라스트지만 리스트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공적 대학 생활에서 이 체력의 역할에 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왜 이 체력이 중요한지 저는 진화론적으로 항상 접근을 합니다. 인류의 초기 시절 수렵 채취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목 생활을 주로 했죠. 이 시기에 이 신체 활동이란 이동의 수단이죠.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이동은 또 다음 삶을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먹이를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사냥을 위해서도 신체 활동이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그다음에 성공한 사냥의 대가로서 유의나 모임을 할 때도
신체 활동이라는 게 필연적이죠. 그래서 인류 초기의 진화론적으로 보게 되면 신체 활동이라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잘 알지만은 사실 이때 오늘날의 우리의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인류는 원숭이나 고릴라에 가깝죠. 그래서 네 발로 기어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유목 생활하는 불편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목 생활에 필수적인 게 걷고 달려야 돼요. 그래서 직립보행하는 인간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 고릴라나 침팬지보다 인간이 훨씬 더 활동적이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는 이 진화 시기부터 인류는 달리기, 걷기에 아주 효율적인 영장류로 발전을 했습니다. 진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번의 세계가 뭐냐면은 농경 문화를 우리가 채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착을 합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거죠.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정착이라는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신체 활동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죠. 왜냐하면 이전에 했던 이동, 많은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좌식, 좀 앉아있는, 여러분 다 앉아있잖아요. 이런 앉아있는 습관이 시작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속화되었죠. 왜냐하면 기기화, 산업화, 최첨단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겪어가면서 오늘날의 인류는 이제 직립보행에서 다시 좌식하는 인간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물론 대가는 있죠. 그렇죠?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눈 떠서 생활하는 시간 중에서 어느 정도 앉아 있는지. 연구에 하면은 대략 한 9시간에서 한 13시간 정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체력입니다. 체력의 저하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체력이라는 것은 크게 건강과 관련된 체력과 그다음에 운동선수의 기능과 관련된 체력으로 구분을 합니다. 편의상. 그렇지만 이 체력을 측정할 때는 크게 네 가지, 9가지 하위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2가지 체력을 꼽아라고 하면은 지구력과 근력일 거예요. 근데 이 지구력은 저는 항상 지구력에 관심이 많은데 지구력, 어떻게 지구력을 테스트하죠? 운동장에 가서 누가 오래 달릴 수 있는가? 그렇죠?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노래 오랫동안 뛸 수 있는가? 그렇죠? 지구력이라는 것을 생리학적으로 설명하면 대단히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호흡순환계의 능력과 골격근계가 서로 협용작용을 이루어야 됩니다. 보기에 오래 달리기처럼 이게 아주 심플하게 보이지만 생리학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반응의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심폐 체력이 갖는 임상적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더 이상 활동을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써 근육의 수축 작용이 충분치 않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병리학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나 체중이 좀 많이 나가면서 혈당이 좀 높아지면서 혈압도 좀 높아지고 이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성 대행성 질환에 가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사증후군과 체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성균관대학교에 와서 한 10년 동안 운동과 건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체력을 측정을 했었습니다. 체력을 측정해서 그다음에 체혈을 해서 대사증후군의 지표를 분석을 해서 대사증후군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체력 수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살펴보았더니 체력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에 노출될 위험이 비례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뭐 이미 서구에서는 잘 되어 있는 연구지만은 국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처음 한 연구였습니다. 그다음 이 자료가 조금 더 모여가서 최근에 이게 아마 2000년 후반기였을 것 같은데 대략 한 2,000명의 이 성균관 대학교 학생입니다. 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뭔가를 임상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세 개가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식사 속도입니다. 되게 빨리 먹는 식사 속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중이 좀 많이 나가요. 아마 많이 먹거나, 왜냐하면 천천히 먹게 되면은 포만감을 느끼면서 적게 먹게 되죠. 빨리 먹게 되면은 그게 사실 포만감이 뒤에 오기 때문에 과식할 염려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소에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트레드밀 테스트를 통해서 오래 달리기의 정도에 따라서 체력 수준에 따라서 대사증후군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저쪽 오른쪽에 보듯이 심폐 체력이었습니다. 트레드밀에서 오래 달릴 수 있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대사증후군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심폐 체력의 임상적인 의미는 이미 서구에서 여러분의 흡연 유무와 상관없이 체력 수준에 따라서 2형 당뇨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이 되었고 임상적으로. 그다음 이러한 만성 대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의 위험을 예측하는데도 심폐 체력 수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 첫 번째 중요한 게 체력이 왜 대단히 중요하냐. 여러분의 신체적인 건강을 확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미국의 이 크라운 컨설팅이라는 회사의 데이터에 보면은 미국 대학생의 한 절반 정도가 소위 이야기하는 번아웃이라고 하죠. 소진. 번아웃의 신드롬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뻔하죠. 첫 번째는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시험이 너무 많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 유학의 이 어려움, 이게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고립감, 친구, 교우 관계 때문에 생기는 고립감 때문에 아카데믹 번아웃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단순한 번아웃은 그냥 두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수면 부족으로, 그다음에 학업 저하로, 그다음에 심하면은 우울감이나 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아카데믹 번아웃의 신드롬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웨덴에서 보고된 조사에 의하면 이 번아웃의 하유 구성 요소들인 이 긴장 상태나 무기력이나 그다음에 인지 무기력이나 우울증에 대한 저항력의 정도가 체력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체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러한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거죠. 대학생을 하다가 보면은 한 번쯤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번아웃이라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는데 이게 어떤 연구냐면은 핀란드에서 1976년도에 대략 한 12세에서 1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력을 측정한 거예요. 1,800명 정도의 체력을 측정한 다음에 25년 뒤에 45년 뒤에 추적을 해서 체력을 측정하고 뿐만 아니라 체력이래 업무 역량 지표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후반기에 체력 수준하고 청년이나 장년, 심지어 노년기에 업무 역량과의 관계를 검증을 해봤더니 체력 수준에 따라서
업무 역량, 여러분이 직장을 잡았을 때 업무 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10대 후반에 혹은 여러분의 시기에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잡았을 때 업무 역량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사실 단순한 그냥 인과관계가 아닐지라도 이걸 인과관계 측면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의 자료인데 20세에서 94세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뇌의 MRI 단층 촬영한 자료예요. 우리 뇌 속에는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뇌를 단층 촬영하게 되면 크게 흰색으로 보이는 백질과 조금 어둡게 보이는 회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질은 신경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뉴런의 축삭돌기에 있는 수초, 마이엘린이라는 수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간 희게 보이죠. 체력 수준에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일단은 이 축삭돌기의 양이 줄어들어요. 태아 때문에, 노화 과정 때문에. 그런데 연령에 상관없이 체력 수준에 따라서 축삭돌기의 마이엘린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 난다는 것이죠. 마이엘린이 하는 역할이 뭐죠? 뉴런의 세포체나 수상돌기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처리된 정보를 또 다른 뉴런으로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축삭돌기예요. 축삭돌기의 바깥쪽에 있는 마이엘린 성분은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 광 케이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빠르게 전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해화되게 되면은 뇌의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임상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기억력이 약간 가물가물한다든지 또는 인지 기능이 나빠진다든지 또는 궁극적으로는 그 중에 일부는 치매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임상적인 지표죠. 그래서 보니까 체력 수준에 따라서 축삭돌기의 마이린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 체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뇌신경의 기능이 좋다는 이야기다. 이게 그 이후에 메이오 클리닉의 대학에서 또 비슷한 연구의 결과를 보고를 했었습니다. 체력 수준에 따라서 회백질뿐만 아니라 백질의 용적과 체력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어떤 흥미로운 연구가 있냐면 50세 이상의 노인을 한 6년간 추적해 봤더니 노인이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노인이기 때문에 6년간 추적하게 되면 인지 기능이 노화에서 조금은 퇴화됩니다. 퇴화되는 정도는 체력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 20대 체력이 좋으면 여러분 지금 건강하고 아카데믹하게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만은 졸업해서 취업해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은 근수축을 동반합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할 때 혈액으로, 체외액으로 분비하는 분비물들이 있어요. 하나는 대사물질이고 또 하나는 근육세포에서 방출하는 물질들을 이걸 마이오카인이라고 합니다. 근육세포에서 혈중으로 방출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이 마이오카인의 물질이 다양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BDNF라는 게 있습니다. BDNF라는 게 뭐냐면 뇌에서 유래된 신경세포 성장 인자예요. 이 BDNF가 뇌세포에 가서 신경세포와 결합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를 재생한다든지 또는 뉴런과 뉴런의 가소성을 안정화시키거나 정식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생물학적인 디테일을 20분 내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시간 관계상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신경 생성이나 또는 신경 가소성이나 뇌혈량 증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 기능을 최대화시키는데 최적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인 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그죠? 건강의 최적정 상태를 우리가 웰니스라고 합니다. 웰니스. 웰니스는 뭐냐면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정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완전히 온전한 상태를 위해서 필연적인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력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정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해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08년도에 존 하인이라는 미국 마라톤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 참여해서 마라톤에 우승을 했어요. 근데 기록이 얼마였냐면 2시간 55분 18.4초였습니다. 근데 캣초비라는 케냐의 마라톤 선수가 그로부터 약 한 112년 뒤에 마라톤의 기록을 50분 이상 단축을 시켰습니다. 바로 2년 뒤에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35초에 들어왔습니다. 이 대단히 경이로운 인간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라톤의 길이가 얼마죠? 42.195km죠. 이걸 100m 구간으로 나누어서 캡초비의 마라톤의 100m의 평균 속도를 산출해 보면 대략 한 17초예요. 17초에서 18초입니다. 즉 캡초비는 2시간 동안 시속 17초에서 18초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초에서 18초는 저한테는 전력 질주입니다. 아마 한 20초 정도 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2시간이 가능하다. 1908년도에 헤인스가 마라톤의 기록을 2시간 55분으로 기록을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은 아마 2시간대를 절대로 공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도달이 불가능할 것이다. 35초 남았습니다. 2시간까지. 35초. 자, 여러분들, 대학 시절에 여러분들의 한계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지적인 한계점도 좋고, 여러분들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정말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은 4년 뒤에 분명히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 대학 생활에 시간이 허락할 때 체력 정진을 통해서 대학 생활에, 성공적 대학 생활에 분명히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의를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기 보니까 사전 질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질문 중에 하나가 퇴근하면은 밤 11시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이나 땀을 흘리는 운동하기에는 애매해요. 그리고 자꾸 야식을 먹고 과식을 해요. 그러다 보면 늦게 자고 다음날 몸이 너무 무거워서 하루가 피곤해요. 체력으로 이어지는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운동을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 장벽들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장벽들이 다양하고 높낮이도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없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핑계가 너무 많아요. 장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장벽들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조금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4시간 30분에 제 강의가 있는, 4시 30분에 제 강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4시쯤에 도착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일상생활에 루틴이 있습니다.
오전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략 보통 제가 한 8시쯤에 출근을 해서 4시 30분까지 연구실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서 바로 위쪽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트레드밀에 가서 30분을 뜁니다. 이게 제 루틴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서 식사 이후에 집 주위에 연못 3.5km를 돕니다. 그래서 대략 하루에 한 10km 정도의 운동을 합니다. 그리로 따지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할애를 제가 양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4시 전에 도착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3시에 이걸 시작할 것 같다는데 가능한 3시까지 와달라고 하길래 제가 오늘 조금 스케줄을 조정을 했습니다. 차를 끌고 올 생각이었는데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차를 타자. 그래서 성대역으로 걸어가서 기차를 타서 지하철을 이동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서서 갔죠. 그다음에 기차역에 한 30분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다음에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이동해서 해화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를 딱 재보니까 4km예요. 사실 개개인의 핑계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관찰해보고 기록을 해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텀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이거더라고요. 저 위에 이효리의 노래 제목이 있어요. Just 10 Minutes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렇게 운동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충분합니다. 대신에 강도가 대단히 높아야 돼요. 체력 정진의 목적에서는 운동의 강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설설 걸어서 산보를 해봤자 체력 정진은 도움이 안 됩니다. 강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하냐면 10분 정도 운동을 해서 여러분이 흠뻑 땀으로 젖을 정도의 강도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강도라면은 아마 옆 사람과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힘든 강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강도의 운동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공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숙사에 삽니까? 기숙사에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활용하십시오. 제가 오늘 인문 캠퍼스에 와서 보니까 힐이에요. 언덕이에요. 근데 버스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사실 저 밑에 내려서 해화역에 내려서 걸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왕복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스스로 핑계를 찾지만은 그 속에서 자세히 보면은 텀이 있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질문, 사전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교과 과정하고 비교과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교과 과정, 우리 여러 가지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테니스부터 계절 스포츠, 겨울철이니까 스키까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자연과학 캠퍼스에 있으면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 대학은 없는 게 있다. 사실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에 비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영역이에요. 레크레이션 센터가 없어요. 사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 밖에 있는 학원과 학교의 차이점이 뭔가? 학원은 건물만 있으면 돼요. 건물만. 학원과 학교의 차이점은 학생의 복지 시설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학생을 리크루트 하는데 대학의 레크레이션 센터가 중요한 자산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 대학은 자연과학 캠퍼스에 스포츠과학 건물에 있는 수승관이라고 달랑 하나 있고 인문 캠퍼스에는 없어요. 그마다도. 그래서 대학 생활에서의 체력 정진에는 비교과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레크레이션 센터가 있어서 그 레크레이션 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쉽게도 그게 없네요. 그게 답변입니다. 아쉽습니다.